안녕하십니까. 법과 통하면 행복으로 통한다. 통통 법률아 놀자의 박지훈입니다. 오늘도 저와 함께 법 이야기를 전할 네 분 소개합니다. 지난 7월 15일 최저임금위원회가 8시간에 걸친 제11차 전원회의를 진행한 끝에 2018년도 최저임금을 시간당 7,530원으로 확정했습니다. 이는 올해 시급이 6,470원인데 16.4%가 오른 금액으로 사실 노동계하고 경영계가 찬반 논의가 완전히 이제 뜨거운데 오늘은 정말 이 감자, 핵심 감자인 최저임금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나눠보려 합니다. 최저임금? 무슨 법입니까? 다뤄야 될 법이 뭡니까? 이게 사실 그 근간은요, 네. 헌법에 있다고 볼 수가 있어요. 헌법을 다뤄요, 오늘? 아니, 헌법을부터 예. 살펴보면 네네. 헌법 32조에 국가는 사회적, 경제적 방법으로 근로자의 고용 증진과 그리고 적정 임금의 보장에 노력을 해야 하며 그리고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서 최저임금제를 시행해야 된다라고 나와 있거든요. 네네. 거기서 단서를 찾을 수가 있죠. 원래 1953년에 근로기준법이 제정됐어요. 이 1953년에 만들어진 근로기준법 안에 오래됐네요. 최저임금에 대한 규정이 있었는데 네. 있으나 마나한 규정이었어요. 시행이 안 됐었거든요. 그러다가 87년에 우리가 헌법 개정이 되면서 이 헌법 안에 이 최저임금 제도가 들어왔고요. 네. 1986년 12월 31일에 이 근로기준법상에 들어가 있던 최저임금, 최저임금 규정? 예, 그게 완전히 전면으로 바뀌어서 최저임금법이 아예 새롭게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면 1988년 이후부터 최저임금제도가 정착이 됐는데 정말 근로자의 생활환경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꾀함으로써 국민경제 발전을 도모한다고 하고 있는데 좀 궁금한 게 최저임금이 뭡니까? 최저임금? 최저임금이란 네. 국가가 근로자를 위해서 생활 안정을 위해서 임금의 최저 수준을 정해놓고 사용자가 그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불할 수 있도록 법으로 강제를 하는 제도입니다. 네. 적용 대상이 1인 이상의 근로자를 둔 사업장 또는 사업입니다. 다 적용되네 거의. 네, 거의 다 적용되는데 적용된다고 그럼 봐요. 최저임금 얼마입니까? 이게 아까 네. 처음으로 이제 정착되기 시작한 게 1988년이었잖아요. 그때 이제 업종별로 구분이 좀 있었는데 의류나 섬유 이런 재무구조 취약 업종의 경우 시급이 462.5원. 아 옛날이니까. 네, 물가를 생각해서 네. 그리고 인쇄 화학 등에서는 487.5원이었는데요. 88년 당시 물가가요. 라면 네. 한 봉지에 100원. 이럴 때입니다. 네. 좀 비교해 보시면 아시겠죠? 그리고 이제 1,000원을 넘어선 게 1993년 네. 1,005원이었고요. 2001년에 2,100원, 2005년에 3,100원, 2009년 4,000원, 2014년 5,210원, 그리고 지금 6,470원입니다. 그러니까 또 더 올라갔고 지금. 그러니까 우리 88년도 기준으로 봤을 때는 짜장면을 먹을 때 한 500원, 1,000원 정도면 먹은 것 같아요. 그렇죠. 500원, 1,000원 정도. 태어나지도 않았으니까 뭐 알지를 못하겠네요. 88년도에는 759원이라고 나와 있는데 아 그렇습니까? 태어났어요 그때? 그때 없었어요. 없으면서 왜 그렇게 이의를 제기를 하시네요. 어머나 지금 88년도에 없었다고요? 네. 서울 올림픽을 못 본 거예요? 못 봤어요. 이의 제기를 뭐 86 아시안게임도 모르고. 예, 이 최저임금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게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과외를 좀 했었습니다. 대학 다닐 때. 과외는 조금 돈을 좀 많이 받았어요. 그렇죠. 그렇죠. 네. 저도 과외 아르바이트를 했었는데 했을 것 같아요. 예. 그게 참 신기한 게 있고. 남학생 가르쳤죠? 그렇죠. 예. 꽤 좀 인기가 있는 선생님이었습니다. 네. 여하튼 우리가 과외비가 제가 보통 한 달에 한 이제 일주일에 한 2번 정도 방문을 하니까 네. 한 번 방문할 때마다 2시간. 그러면 일주일에 4시간이잖아요. 그죠? 그렇죠. 그럼 한 달이면 16시간. 근데 그렇게 하고 한 달에 보통 한 30만 원 정도 받았거든요. 저도 그 정도 굳이 뭐 시급으로 따진다면 2만 원이 조금 안 되는 돈? 전 뭐 지금에서 좀 자백을 하지만 그 가르쳤던 학생들이 공부를 잘 못해서 좀 미안해요. 아 죄송합니다. 박세희 기자도 과외를 좀 했을 것 같은데. 네, 좀 과외가 과외도 아니고 많이 했고요. 아르바이트 같은 거. 네, 과외도 많이 했고 네. 아르바이트도 좀 카페에서도 하고 좀 그 맥주집에서도 하고 맥주집에서도요? 네, 맥주집에서도 하고 카페에서도 와. 하고 전 또 해외로 캐나다에서 어학연수를 했는데 네. 거기서 샌드위치 집에서 또 아르바이트도 했었어요. 영어가 간단한 거라 괜찮았어요. 와 당시
최저임금 같은 거 얼마 받았어요? 그때 딱 카페에서 했을 때 최저임금에 딱 맞춰서 받았던 것 같아요. 아. 그때 한 4,500원 정도였고 네. 캐나다에서는 한 9달러 정도 그 정도 오. 받았어요. 저는 이 최저임금이 뭔지도 몰랐던 시절, 이 초등학교 시절에 네. 친구의 꼬임에 넘어가서 이 중국집 같은데 그 스티커가 있어요. 광고용 그 전단 같은 거. 그거를 돌리면 그 아이스크림을 사주겠다고 그래가지고 거기에 넘어가가지고 하루 종일 그 아파트 15층, 20층 아파트를 위에서부터 걸어 내려오면서 막 스티커를 돌리고 배낭 한가득 그 스티커를 짊어지고 그래서 하루 종일 해서 한 2,000원 받았던 걸로 기억해요. 우리 이런 초등학생들이 저는 많이 했어요. 일을 할 수 없지 않나요? 아니요, 근데 없죠. 제가 기억나는 건 못을 주워 댕겼어요. 옷이요? 철물을 주워서 갖다 주면 어디서 10원씩. 주워요? 놀이터? 그때 건축 현장이나 많거든요. 그런 데를 들어가서요? 못이나 너무 빈병 같은 거 위험하다. 주워가지고 뭐 신문지도 마찬가지고 저 갖다 주면 고물상에 돈을 줬습니다. 저도 했던 기억이 나는데 시급 자체가 참 다른 것 같은데 이거 최저임금 누가 정합니까? 네,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기구는요. 네. 고용노동부 산하의 최저임금위원회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1986년 12월 31일 법 제정 이후에 네. 그 다음에 7월에 최저임금위원회가 출범을 했는데요. 최저임금위원회는 노동계와 사용자 그리고 공익을 대표하는 위원 9명이 모여서 모두 27명으로 구성이 됩니다. 9명, 27명이 지금 최저임금위원회인데 이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이 최저임금을 정했잖아요. 네. 좀 설명해 주세요. 얼마하고 이런 거. 아까 잠깐 설명드렸듯이 내년도 최저 시급은 7,530원입니다. 와, 많이 올랐네요. 올해에 비해서 16.4% 오르는데요. 16.4%가 이제 어떤 수치냐면 이것은 2001년 이후에 최대 인상폭일 와. 뿐만 아니라 지금 두 자릿수 인상도 2007년 이후 11년 만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시급은 이렇게 올랐는데 그럼 도대체 이거 월급으로 따지면 얼마가 오른 거냐. 아, 궁금해요. 네. 주 40시간 일한다는 것을 기준으로 유급주를 모두 포함한다고 하면요. 월급은 약 22만 1,540원 정도 올른 금액으로 급여로 치면 월급으로 치면 157만 3,770원. 이라고 합니다. 이야, 지금 딱 들어보니까 상당히 많이 올랐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그 전하고 좀 비교해 보면 왜 이렇게 7,530원으로 최저임금을 정한 겁니까? 네, 이 최저임금위원회 회의 결과 이렇게 정해진 건데요. 그때 이제 노동자 위원들은 시급 8,330원을 요구를 했었어요. 네. 그리고 경영자 위원 측에서는 6,740원을 제시를 했었어요. 그 차이가 한 1,500원 정도 많이 나잖아요. 그래서 이건 협상이 좀 불가능하겠다 해서 공익위원들이 설득한 끝에 최종 안으로는 노동자 위원 측은 시급 7,530원을 제시를 했고요. 네. 경영자 측은 시급 7,300원을 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투표를 해서 15대 12표로 노동자위원회 채택이 돼서 7,530원으로 결정이 됐어요. 뭐 저 역시 한 7, 8천 원 정도가 맞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내년에 시급이 좀 더 좋겠네요. 사실 그렇겠죠. 근데 이번에 오른 거가 굉장히 이제 많은 큰 폭으로 올랐잖아요. 네. 저는 되게 긍정적으로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최저 시급이라는 게 사실 그 나라의 그 한 단면, 어떤 수준을 저는 그렇죠. 보여주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뭐 물론 좀 부담이 되는 분들도 있고 반발도 사실은 있지만 그래도 멀리 보면 좀 그 긍정적인 거 아닌가 싶어요. 이번에 대통령도 그 네. 관계장관회의 하면서 올해 이제 올려진 것 금액을 보고 이제 반발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보면서 추이를 보면서 앞으로 좀 조정을 해나가겠다고 했잖아요. 아무래도 좀 시간을 가지고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면 좀 좋지 않을까 네. 생각이 들고 일본이랑 우리랑 물가가 좀 비슷하잖아요. 그렇죠. 일본이 보니까 한 8,000원대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물가가 오르는 만큼 그 정도 반영이 돼서 한 그 정도만 되면 괜찮지 않을까. 8천 원 정도 괜찮다. 네네. 네. 아유, 뭐 이 한국노동연구원에 따르면 최저임금이 10% 인상되면 물가 상승률이 0.1에서 0.4% 포인트 증가한다 그럽니다. 2018년도 물가 상승률이 1.9% 포인트라 그러니까 최소 2.2에서 2.5% 포인트가 증가하지 않을까, 물가 상승이 되지 않을까. 그것도 조금 걱정스럽긴 한데 내년에 최저임금 인상이 우리 또 경제에 또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 이것도 좀 걱정입니다. 그 이번에 이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늘 뭐 그렇긴 하지만 항상 이 최저임금 정할 때 이 사용자 측 뭐 그리고 이 노동자 측에서 굉장히 많이 그렇죠. 다툼이 심하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제가 이제 언론 보도를 통해서 보니까 이제
이제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서 최저임금을 이제 단계적으로 올리겠다라는 걸 이야기하기도 했고요. 그래서 이제 사용자 측에서도 어느 정도 이제 마음은 먹고 있었던 것 같아요. 이번에는 조금 많이 올릴 것이다. 올려줘야 되겠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뭐 아니 최저임금 많이 올리면 올릴수록 사실 좋죠. 노동 근로자 입장에서는. 그렇지만 사용자도 그 분명히 부담을 느끼는 사용자들이 있기 때문에 그게 어느 정도 폭을 정하냐가 굉장히 민감한 사항인데 어쨌든 이 경유자 측, 사용자 측에서는 생각보다 너무 큰 폭으로 이게 결정이 되고 만 거예요. 네. 그렇다 보니까 이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다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결정이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입장을 내놓고 있습니다. 먼저 이 한국경영자총협회는요. 네. 우선 최저임금 근로자의 84.5%가 근무하는 데가 이제 중소기업이나 영세한 중소기업이나 아니면은 작은 곳, 작은 회사죠. 이런 네. 회사들인데 이런 데가 이제 인건비를 추가적으로 부담하는 게 굉장히 부담스러울 것이다. 그렇죠. 그래서 앞으로 이와 관련해서 발생한 모든 문제는 이런 공익위원들과 그 최저임금위원회 공익위원들 있잖아요. 네. 그다음에 이 노동계가 전적으로 책임을 져야 될 야, 좀 것이다 하면서 무섭게 경고한 것 같아요. 네, 아주 굉장히 강한 어조로 이야, 경고를 했습니다. 쉽지 않은 문제네요. 또 가장 또 걱정인 분들이 소상공인들, 아르바이트생들을 네네네. 많이 고용하는 소상공인들도 가장 걱정이 커가지고요. 대한상공회의소도 최저임금이 너무 많이 오르면 아무래도 영세자영업자들이 어려워지고 또 일자리가 줄어들 수가 있어요. 줄어들죠, 너무, 당연히. 최저임금이 네. 너무 이렇게 많아지니까. 네. 그래서 이번 인상폭은 좀 이 같은 부작용이 커질 수 있는 수준이다. 이렇게 좀 지적을 했습니다. 네. 저 중소기업 중앙회도 이제 논평을 내놨는데요. 최저임금 인상 결정은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지불 능력에 대해서 전혀 고려하지 않은 높은 수준이다라고 강하게 반발을 하면서 내년 그 기업들의 이제 추가 부담액이 한 15조 2천억에 달할 것이다라고 이제 추산을 했어요. 네. 그리고 인건비 부담이 너무 과도해지다 보니까 영세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임금 체불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이제 내몰리게 되면서 그러면 결국 우리 사회가 이제 범법자들을 양산하게 되는 결과를 낳게 될 것이다라고 강하게 얘기를 했죠. 이게 고용자 입장에서는 당연히 이제 반발할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경비가 많이 들면 그만큼 사실 어려우시니까. 그렇지만 시급 같은 경우는 지금 계속 얘기를 하지만 점차적으로 올리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나라가 지금 발전하고 있잖아요. 어떻게 생각해요? 안쪽에 보시네요? 네. 경영자십니까? 경영자 같아요, 보니까 눈빛이 지금. 아니에요. 아마 지금 경영자죠? 이번에 예. 최저임금 이 인상폭 너무 높은 거 아니냐, 너무 큰 거 아니냐고 우려하시는 이런 사용자 입장도 네, 이해됩니다. 원칙적으로는 그래 이 취지는 찬성한다. 그렇지. 최저임금 많이 올려주면 근로자들도 더 흥이 나서 일 열심히 하고 좋다. 그렇죠. 하지만 이게 지금 우리가 당장 내년에 당장 이 16.4% 인상을 받아들이기에는 부담스럽다 하는 게 이제 이 사용자 측 입장이에요. 제가 얼마 전에 본 뉴스에서는 네. 한 그 편의점을 운영하는 업주가 나왔는데 그렇게 올리면 계산을 해봤더니 자신이 아르바이트생보다 벌이가 더 줄어들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더 잠을 줄여서 내가 일을 하거나 아니면 가족을 오히려 동원하거나 이런 식으로 이제 어려움을 호소하시더라고요. 그러나 어쨌든 이 추세는 막을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 최저임금을 올리는. 그러니까 이때 이제 이 정부가 잘 나서서 이 소상공인들, 영세한 이 중소기업인들, 이 사람들이 너무 이 임금 부담을 느끼지 않도록 다른 지원책들을 좀 잘 해줘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소상공인 입장에서는 정말 종업원을 모셔야 되는 거예요. 본인보다 월급 더 많고. 맞아요. 그런 경우 그러니까 생길 수 사실 있겠네요. 이게 있으면서 네. 이제 안 주려고 하는 사람들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그렇죠.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는 그 이제 경계선에 있는 사람들 그렇죠.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정말 이제 나도 힘들어지니까 힘든데 내가 어때서 나도 못 봤는데. 알바생보다 내가 더 이제 적게 받아가야 되는 그런 현실이 있는 건데 저는 일단은 뭐 어쨌든 지금 이렇게 시행을 하다 보면 뭐 부작용도 있고 그러면서 점점 이제 보완돼 나갈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이게 사실 멀리 보면 경제가 원래 이렇게 순환 돌고 돌아야만 또 그게 이제 다 이렇게 성장으로 이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좀 감안을 해서 이 큰 폭의 상승률을 좀 받아들였으면 하는 마음이. 일단 통과됐기 때문에 뭐 해야 되고요. 그렇지만 정부가 부작용을 좀 방지하기 위해서 내놓은 방안들이 있죠. 네, 우려들이 워낙에 네. 목소리가 크기 때문에 내년도 그 최저임금 인상 발표 후에 다음 날인 7월 16일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제1차 경제관계장관 회의를 열고요.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부담 완화를 위한 소상공인, 네. 영세 중소기업 지원 대책을 마련을 했는데요.
정부가 소상공인이랑 영소 중소기업 중 사업체 규모가 30인 미만인 곳은 이제 그 대상으로 해서 부담 능력을 감안해서 일부 사업자에 대해 인건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총 3조 원 지원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야, 3조면 뭐 상당한 금액이 이제 지원이 되는데 이외에도 사회보험료 지원도 확대하고요. 또 영세 음식점에 적용되는 공제율을 소폭 좀 인상해주고 또 연매출 3억 원 이하의 영세 가맹점에 대해서는 카드 수수료 인하를 조금 발표를 했는데 이 대책이 있어도 아직 우려가 줄어들지 않고 있다고 하는데요. 네, 맞습니다. 이 정부가 지원한다는 이 3조 원. 네. 그러니까 2013년에서 2017년, 그러니까 지난 한 5년 동안 이 평균 임금 상승률이 7.4%예요. 네. 이번에 16.4%잖아요. 그러니까 무려 9%나 더 평균보다 많이 인상을 한 건데 그 9%에 대해서는 정부가 직접 내가 돈으로 주겠다라는 건데 그게 한 시간당 581원 정도를 지원한다는 거거든요. 이거를 주당 44시간 일을 한다고 해서 가정을 하면 1인당 약 월 11만 1,100원 정도를 정부에서 직접 주겠다는 거예요. 와. 그런데 이게 중소기업 쪽에서는 그런 인건비 추가 부담액이 약 15조 원이다. 3조는 안 된다는 거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좀 더 시끌시끌합니다. 야, 3조가 아니고 15조라 그러는데 하여튼 많은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경영계도 문제지만 노동계도 좀 상당히 반발하고 있다는데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이 노동계에서는요, 내년 최저임금이 7,530원으로 오르지만 여전히 우리 실생활에 생계비를 반영하지 못한다. 이런 주장도 있고 또 최저임금위원회 구성에 대해서도 지적이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노동자위원, 경영자위원, 공익위원이 있잖아요. 공익위원은 이제 대통령이 임명을 하는데 주로 교수들이에요. 교수들, 공무원들. 그렇죠.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노사 측의 입장이 반영이 되지 않는다라는 지적이 있어서 노사 양측의 의견이 반영된 공익위원을 선정하라 이런 요구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사실 주장들도 있는데요. 이게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이 사실 이렇게 어렵게 이제 영업을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사실은 최저임금 때문이 아니다. 그것이 아니라 다른 이유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불공정한 거래라든지 얼마 전에도 언론에 나왔던 그 프랜차이즈 본사의 횡포 있잖아요. 네. 그리고 임대료도 너무 높고 과도한 맞아요. 수수료 이런 거에 허덕이다 보니까 사실 영업이 힘든 거지 최저임금이 아니다라는 이제 주장도 있거든요. 그래서 말도 맞네요. 사실 이런 걸 좀 더 근본적으로 해결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시각도 있어요. 와, 저는 사실 이 입장을 경영계 얘기 들어보니까 또 맞는 것 같기도 하고 노동계 얘기 들으니까 맞는 것 같기도 하고 최저임금을 올리면 비용이 많이 드니까 회사 운영이 어려워질 수 있을 것 같기도 하면서도 돈을 많이 받으니까 또 많이 사 먹을 수 있을 것 같기도 하면서 아, 참 모르겠어요. 이 양쪽 입장들은 어때요? 양쪽 입장이 다 맞는 얘기라서 네네. 그런 생각이 드는 것 같은데 물론 일시적인 경제 활성화 효과도 있을 것 네네네. 같고 그럴 것 같긴 하거든요. 근데 저는 좀 우려가 되는 게 일시적일 것 같아서 아무래도 기업이 위축이 되고 또 우리 장바구니 물가가 결국 오를 수밖에 없는 구조잖아요. 네네. 좀 그게 좀 걱정이 됩니다. 뭐 부작용으로 치면은 뭐 물가 상승뿐만 아니라 당장 집값도 오르겠네 그러면. 예, 당장 이거예요. 예를 들어 내가 이제 종업원을 한 셋 두고 있는데 네. 갑자기 인건비가 확 늘어난 거예요. 그럼 이제 소득이 주니까 아우 안 되겠다. 이 2명한테만 일을 시키다고 1명을 내보내는 거죠. 그래서 일자리가 하나 줄고요. 그럼 나머지 2명이 3명이 하던 일을 해야 돼요. 나머지 2명이 일의 강도가 또 세져요. 뭐 이런 식의 또 오히려 뭐 일자리도 없어지고 근로 조건이 더 열악해지는 게 아닌가 하는 우려도 있지만 그러나 이제 저는 그래도 어쨌든 우리가 가야 될 방향은 어쨌든 최저시급은 계속 올려야 된다. 계속 올려야 왜냐하면 된다. 예. 이렇게 어려운 분들도 있지만 간혹 이런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중소기업인들 중에서 본인 욕심이 너무 커가지고 정말 그 근로자들한테는 아주 그냥 최저임금만 조금 주면서 본인은 이익 잔뜩 얻고 이렇게 좀 이렇게 놀부심보 같은 네. 그런 중소기업주들이 간혹 있어요. 이런 분한테는 이런 최저시급 올리는 게 필요하네요. 예. 네. 지금 우리나라가 세계 다른 나라들과 비교해서 약간 낮은 수준이기는 해요. 네. 그래서 좀 올리는 게 세계적인 추세에도 맞고 그리고 이제 최저임금을 인상한다는 게 문재인 정부가 표방하는 소득주도 성장의 일환인 거잖아요. 그래서 그 일환에는 맞는데 이 소득주도 성장이 사실은 실험이란 말이에요. 이번에 처음 해보는. 그렇죠. 그래서 좀 신중하게 접근해야 할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잘 돼야 되는데 그죠? 네. 저도 그러니까 방향성을 고려를 하면 사실 이게 맞는 길이기는 해요. 근데 네. 거기에 이제 부담들이 좀 늘어나니까 그리고 아까 3조 뭐 지원한다고 하셨잖아요. 네. 사실 국가적인 또 부담도 늘어나는 거예요. 그 3조는 또 어디 써 있어? 그러니까 그 문제들이 좀 해결이 돼야죠.
여러 가지 하여튼 생각할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은데 제 자료를 보니까 19세기 말 1894년도에 뉴질랜드가 최저임금을 시행했대. 우리 그때 동학하고 있었어요. 가보경장 뭐 이럴 때인데 고종 황제가 계실 때인데 이야 진짜 빠릅니다 뉴질랜드. 뉴질랜드가 최초로 최저임금제를 시행한 이후에 호주, 오스트레일리아, 영국, 미국 등지에서 다 최저임금제를 순차적으로 도입하고 있고요. 특히 이제 1928년에는 국제노동기구죠. ILO에서 최저임금 규정을 채택했는데 다른 나라는 어떻습니까? 네, 작년 기준으로 봤을 네. 때요. OECD 국가 32개 중에 최저임금이 가장 높은 나라는 호주입니다. 아, 호주 좋다. 네, 시간당 13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약 15,860원이고요. 예. 이어서 룩셈부르크, 프랑스, 뉴질랜드, 영국 순이었습니다. 6개국이 시간당 10달러 이상의 최저임금을 책정을 해놨습니다. 이야. 주로 이제 유럽 쪽이 그렇죠. 굉장히 높네요. 아시아 국가 보면요. 일본의 도쿄가 932엔. 원화로 환산하면은 약 9,200원이라고 하는데요. 이게 시급이 이제 어느 정도 꽤 되다 보니까 일본에서는 이 아르바이트만 해도 먹고 살 수 괜찮겠네요. 있다. 맞아요. 그래서 프리타족이 유행이래요. 프리타족이 뭐냐면 뿌리 있죠, 뿌리. 뿌리와 아르바이터를 합친 프리타족. 그래서 브리타족. 자기가 편리한 시간에 네. 자기가 원하는 시간에 잠깐 아르바이트하고 나머지는 또 자기가 또 일하면서 놀고. 한 시간만 해도 9,200원 정도 최소 받을 수 있으니까 괜찮을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이제 모든 나라 이렇게 시급이 높은 건 또 아니에요. 네. 러시아의 경우에는 0.5달러고요. 그리고 0.5달러요? 너무한 거 아이가? 또 멕시코는 0.6달러. 어머. 네, 이렇게 0.5달러면 좀- 지금 500원, 600원 안 네, 되잖아요. 1달러에도 못 미치는 이런 후진국들도 있죠. 그러니까 또 다른 나라 또 얘기를 들어보니까 우리나라가 그렇게 적지도 않네요. 근데 0.5달러는 안 되니까. 사실 우리가 네. 여기 이제 집착할 수밖에 없는 게 사실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나라가 OECD 32개국 중에 14번째면 사실 뭐 꼴찌라고 보기 어렵고 제가 중간 정도라고 할 수 그렇죠. 있거든요. 예. 근데 문제는 그 파급력이 그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큰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최저임금을 정말로 피부로 이제 적용을 받는 네. 그 대상 근로자 비율이 지난해 기준에 17.4%예요. 근데 영국 같은 경우는 5.3%, 일본 같은 경우에는 7.4%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최저임금에 이렇게 집착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실제로 내가 그 적용을 받는 대상자가 많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최저임금에 영향을 받는 근로자가 우리나라는 상당히 많다라는 건데 이것 때문에 발의된 법안이 있죠. 네, 있습니다. 네. 그 현재 최저임금 정해진 게 지금 6,470원이잖아요. 네. 그런데 이게 어느 정도냐면 우리가 기초생활수급자 아시죠? 이건 정말 인간이 정말 최저 삶. 그 기초생활을 보장한다는 차원에서 지급하는 이 기초생활수급자의 생계급여가요. 2017년 4인 가족 기준으로 네. 보면 월 134만 원 정도예요. 네. 그런데 지금 현재 최저임금 6,470원 이게 겨우 이 134만 원에 비해서 약 10,000원 정도 높은 수준에 불과하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135만 원 정도밖에 안 된다. 그렇죠. 예. 그래서 송옥주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이 있는데요. 이 현저하게 낮은 이 최저임금을 빨리 현실화하자 해서 2020년까지 최저임금이 10,000원에 도달하도록 예. 매년 약 15.62%를 인상하자라고 그래요? 작년 8월 9일에 이런 법안이 있어요? 점차적으로 올릴 수 있는 법안. 이거 조금만 지나가다 보면 한 10만 원씩 되는 그렇진 않겠죠? 20년까지만 10,000원 만들고. 근데 어쩌면 문재인 대통령 공약에 이런 게 있었거든요. 네. 10,000원으로 하겠다. 1만 원 시대에 가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것도 통과되면 또 기대가 또 될 만할 것 같기도 합니다. 네, 맞습니다. 대선 때 2020년까지 최저임금 10,000원 인상 네. 공약을 내걸었던 문재인 대통령이 2018년도 시급 인상이 결정된 후에 수석부장관 회의를 주재를 하면서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 결정은 최저임금 10,000원 시대로 가는 청신호이며 최저임금 10,000원은 단순히 시급 액수가 아니라 사람답게 살 권리를 상징한다고. 대통령 직접 말했던 거 맞아요?
네네. 아, 네, 그래요. 그렇게 말했고 또 이제 소상공인의 문제도 인식을 하고 네. 있어요. 그래서 최저임금 1만 원 성공 여부는 아무래도 이 빠른 인상을 감당하기 어려운 소상공인과 영세 중소기업들의 부담을 어떻게 해소시켜 주느냐 이게 관건이다라고 네. 본다면서 또 지난 대선 때 약속한 최저임금 인상과 함께 소상공인 또 영세 중소기업 지원 대책을 함께 마련하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기도 했습니다. 네, 근데 최저임금이라는 거는 좀 개인의 문제도 아니고요. 개인도 중요하지만 기업도 중요하고 사회 전체적인 문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모두가 좀 평등하고 또 행복하고 이 정책이 조금 신중하게 정말 잘 나와야 되지 않을까 이런 얘기를 하면서 다른 좀 얘기를 한번 전환을 좀 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제 최저임금 액수 나누고 있는데 최저임금 인상만이 이게 답일까요? 이 7,000원이고 이제 뭐 만 원이고 뭐 최저임금 10만 원 합시다. 우리 좋은 나라라니까 안 주면 그만 아이가? 그렇죠. 안 주면 그만 아닙니까? 사실 네. 최저임금 제대로 받지 못하는 게 아무 소용 없는 거예요. 우리나라 이제 그 한국노동연구원에 따르면 이 통계가 있는데요. 2009년에 최저임금보다 못 받은 그 비율이 8.4%까지 이제 굉장히 높은 수준이거든요, 네. 이게. 근데 그 이후에 이제 정부가 막 대대적으로 단속을 하고 처벌을 엄격하게 하고 그러면서 2012년에 3.9%까지 굉장히 절반까지 낮아졌었어요. 근데 다시 2013년, 2014년, 15년 조금씩 4.1%에서 2015년에는 6.2%까지 스물스물 슬슬 올라가네, 또. 그렇죠. 또 높아지고 네. 있어요. 그리고 지난해 기준으로 최저임금보다 적은 임금을 받은 이제 근로자가 100만 명을 넘어선 것으로 이제 통계로 추산이 되고 있긴 한데 네. 실제로 노동계에서는 이거보다 더 될 것이다. 한 2배 정도 200만 명에 달할 것이다라고 이제 추정을 하고 있어요. 이게 문제네요. 200만 명이라 그러면 상당한 수가 지금 최저임금도 못 받고 있는 거라면 생계가 어려운 거 아닙니까? 이래 되면? 네. 최저임금 도입 네. 첫 해인 1988년에 최저임금의 생계비 충족률이 79.8%였다고 해요. 네. 그런데 2015년의 충족률이 69.6%로 떨어졌습니다, 오히려. 야. 부양가족이 있는 노동자의 상황은 더 심각한데요. 네. 2인 가구, 3인 가구의 최저임금 생계비 충족률은 각각 43%, 33.9%입니다. 심각하다고 봐야 되겠네요. 이게 좀 조사한 것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는 것 네. 같긴 한데 앞서 양 기자님이 발표하신 거와는 좀 다른 기관인데요. 한국노동사회연구소에 따르면 네. 작년에 최저임금을 받지 못한 노동자는 266만 3천 명이라고 해요. 이거에 따르면 임금 노동자의 13.2%입니다. 다시 네. 말씀드리면 월급을 받고 있는 사람, 그러니까 네. 급여를 받고 있는 사람, 임금 노동자의 7명 중에 1명은 최저임금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야. 그런데 이 최저임금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또 우리 사회의 또 약자층입니다. 노년, 비정규직 이런 곳에 주로 또 청년, 아예 뭐 이런 사람들이 불포돼 있다고 해요.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최저임금 못 받는 사람들 중에 가장 많은 수가 우리 아이들 아닐까 싶어요. 청소년. 맞아요. 청소년 중 4명 중에 1명이 최저임금도 못 받는다고요. 네, 1명도. 맞습니다. 이 여성가족부에서 조사를 네. 해봤는데요. 작년에 이제 아르바이트를 한 청소년 비율은 11.3%예요. 한 10명 중에 1명은 아르바이트를 해본 경험이 있다라고 대답을 했는데 네. 특히 특성화고 재학생은 36.2%가 아르바이트를 했다고 해요. 많이 하네요. 네, 많이 하더라고요. 그랬는데 이 중에서 최저임금인 6,030원보다 그 아래로 지급받은 게 25.8%. 와. 4명 중 1명은 최저임금 이하로 받은 거예요. 네네. 근데 이들 가운데 또 중요한 게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비율은요. 40.7%에 불과했어요. 반도 안 된 거죠. 이야. 이게 근로계약서 작성 비율이 나이가 어릴수록 낮게 나타나요. 중학생 같은 경우에는 75%가 근로계약서 작성 안 하고 일을 하고 네. 있다 그러고요. 고등학생 경우에는 56.4%가 근로계약서를 작성 안 했대요. 그리고 아르바이트라는 이제 청소년의 한 16.9% 정도가 일하기로 약속한 시간이 아닌데도 나오라 그래서 내가 어쩔 수 없이 나가서 일을 했다고 하고요. 그리고 13.4%는 임금을 약속한 날짜보다 이제 늦게 임금 체불 문제가 있었다 그래요. 이 아이들한테 왜 이래 대우를 하는 겁니까? 이거 심각하네요, 진짜. 심각하네요. 그럼 이런 네. 부당행위랑 부당한 처우를 경험을 했을 때 어떻게 대처를 했냐. 참고 계속 일했다는 응답이 65.8%로 거의 대다수였습니다. 그냥 일을 그만뒀다. 이런 응답도 21.1% 정도 됐습니다. 아니 좀 청소년들이 어리다 보니까
사장님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 이렇게 하기가 어려웠을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본인의 권리를 주장 못하고 이런 어떤 주장 안 하니까 또 고용주나 사업자 입장에서는 또 별말 없이 또 이렇게 한 것 같은데 그래서 계속 반복되는 것 같긴 합니다. 네, 고용주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계약서를 작성을 안 했기 때문에 그렇죠. 임금을 제대로 주지 않는 거고 아르바이트라는 청소년들 가운데는 이제 부모님들한테 이제 비밀로 하고 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해봤구나. 네네. 아무래도 우리나라 정서상 학생은 공부를 해야지 공부해야지. 이런 정서가 강해서 말하지 않고 이제 하는 학생들이 있어서 이런 고용주들이 이런 부분을 약점을 이용한 거네? 악용하는 게 아닌가 싶어요. 그렇죠. 그리고 이게 그 아르바이트라는 게 사실 대체 인력이 언제나 있는 네. 그런 경우가 많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고용주 입장에서는 아 이거 너 안 하기 싫으면 하지 마. 난 다른 사람 바로 내일이면 구할 수 있어라고 이제 하니까 그 사실은 굉장히 약자 입장에 있는 거죠. 그래서 최저임금보다 내가 조금 못 받더라도 어쨌든 일자리 구하기 힘드니까 여기라도 하지라는 생각이 좀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이 모든 거의 원인은요, 근본 원인은 감독이 제대로 안 이루어지니까 이런 거예요. 아하. 아무리 아르바이트생이 청소년이고 법을 잘 모르고 아르바이트 할 사람이 넘치고 한다 해도 그렇죠. 관리 감독이 와가지고 왜 계약서 안 써? 아니 왜 이거 임금 제대로 최저임금 지키지 않아? 당신 이거 벌금, 그렇지. 뭐 형사처벌 뭐 이런 식으로 나오면 상대방이 알고 모르건 다 합니다. 겁나죠. 예. 그렇죠. 근데 이제 관리 감독이 안 되다 보니까 이러니까 이제 쉽게 이렇게 위법을 저지르는 아니 아이들한테 가서 제대로 받고 이제 확인하는 것도 필요할 것 같긴 한데 그죠? 맞아요. 네. 관리 감독이 안 되니까 처벌받았다고 들은 게 별로 없어요, 사실. 처벌되는 사례도 별로 없으니까 아무래도 이 최저임금 위반에 대해서 다들 좀 무감각해진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그러니까 듭니다. 최저임금은 사실은 생계하고 직결되는 부분이기도 하고 또 아이들, 청소년들한테도 심각한 부분인데 지금 얘기를 들어보니까 관리 감독이 지금 제대로 안 되는 게 가장 문제 같습니다. 다른 나라는 좀 어때요? 잘 네. 되고 있나요? 독일 같은 경우에는 국경 바깥 기업들이 이제 독일 내에서 서비스를 제공할 때에도 그러니까 독일 기업 외에 다른 타 기업이 오더라도 똑같이 이제 적용을 한다고 합니다. 아, 외국도? 네네. 외국 기업도? 외국 기업도 세관에 임금 관련 자료를 제공을 해야 되고요. 예. 최저임금제를 어겼을 경우에 최대 50만 유로, 우리 돈 6억 6천 와, 정도의 벌금을 물릴 수 있다고 합니다. 이야. 미국은 좀 재밌는 법이 있네요. 2011년에 임금 절도 예방법이라는 거를 이런 제정을 법이 다 했대요. 예, 그래서 이제 뉴욕은요, 만약에 임금이 체불된다. 네. 그러면 체불된 임금을 받은 것뿐만 아니라 거기에 똑같은 금액의 배상금을 청구할 수 있대요. 그러니까 사용자 입장에서는 임금 제대로 안 줬다가 땡큐네. 2배. 야, 이러고 그러면 돈벌이네. 사장님이 오늘 월급 안 주면 고마워요. 야, 다음 달 두 배 받네. 계속 안 주면 되네요. 은행에 돈 넣는 거 더 비싸잖아, 이율이. 그렇겠네요. 이거 이율이고 뭐 미국 개안네. 뉴욕 개안네. 또 프랑스의 네. 경우에는 파업 많이 하잖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하는 이유가 있더라고요. 근로자가 체불된 임금을 받기 위해서 합법적으로 네. 파업을 할 수가 있고요. 이 파업하는 기간 동안에는요, 사업주가 임금하고 똑같이 돈을 지불을 해야 돼요. 이야, 그렇게 돼 있고 또 임금 체불이 지속적으로 심각하게 일어난다 이럴 경우에는 근로자가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만둘 수 있는데 이랬을 경우에 부당해고로 간주가 돼서요 해고 수당이 나옵니다. 와, 지금 미국이나 뭐 프랑스, 독일 같은 경우는 정말 감독을 잘하다 보니까 더 이제 잘 받아낼 수 있는 것 같은데 우리도 최저임금 미달이나 미지급을 좀 찾기 위해서 우리나라도 지금 방안을 좀 찾고 있죠. 그렇죠. 네. 최저임금에 미달한 임금을 받는 이제 노동자들이 주로 청소년, 뭐 여성, 비정규직 이렇게 좀 취약계층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들을 실질적으로 좀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법안을 만들자 해서 나온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 사용자가 노동자한테 이제 최저임금에 미달한 임금을 주잖아요. 네. 그러면 노동자가 정부에 신고를 해요. 아, 제가 최저임금을 못 받았습니다라고 신고를 하면 이제 정부가 가운데 입장에 서서 그 최저임금과 그리고 실수령에게 이제 차액이 있을 거 아니에요. 내가 못 받은 돈. 그렇죠. 그거를 먼저 이제 지급을 하는 거예요. 아. 먼저 지급을 하고 정부는 이거를 사용자한테 나중에 이제 별도로 청구를 할 수 있게 하는 그 법안이 발의가 됐는데요. 7월 22일에 강병원 의원이 대표 발의했습니다. 이런 법안이 나오게 된 네. 배경이 있는데요. 현재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최저임금보다 이제 적은 금액을 받았을 경우, 지급을 했을 경우에 형사처분을 받게끔 되어 있습니다. 근데 사용자가 이제 처벌을 받더라도 근로자가 임금의 차액을 보전을 받기 위해서는 민사소송을 따로 걸어야 그렇죠. 된다고 하네요. 그래서
최저임금액에 미만을 받는 근로자들이 대부분 취약계층이다 보니까 민사소송을 통한 구제가 사실상 어렵기 때문에 이런 법안을 통해서 그렇죠. 구제 방안을 네. 마련하면 좋지 않을까. 사실 이게 그런 것 소송에서 같습니다. 받으려 그러면 그 시간과 비용과 그 그러니까요. 노력이 더 들어가기 때문에 맞아요. 그래서 사실 사건 나가서 많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거 혼자서 못 합니다. 그쵸. 혼자서 뭐 100만 원, 200만 원 받으려고 변호사 비용이 그쵸, 더 많이 드니까 사실 만만치가 않고 이 법안 내용 보니까 검토 보고서가 좀 있는데 최저임금 미지급에 대해서만 대의 지급을 도입하는 것은 일반적 체불 근로자하고 형평에 문제가 있고 도산 등의 사유로 이제 사용자가 체불 능력 자체가 체불 임금 지급 능력 자체가 없어졌을 때 이것도 이제 국가로부터 좀 받아야 되지 않을까라고 법안 검토에서는 있습니다. 근로자라면 상당히 이 법안 너무나 좋을 것 같기는 한데요. 좀 너무 바람직한데 네. 이게 좀 도입한 게 오히려 조금 늦은 거 아닌가. 진작에 늦었어요? 도입됐으면 어. 좋지 않았을까. 이게 근로자 입장에서는요. 사실 회사를 다니면서 내가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걸 이제 임금을 받아요. 그러면 이 사업주 문제가 있네. 그래서 사업주를 이제 뭐 사업자에게 이의를 제기하거나 이러기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 밑보여서 또 잘릴 수도 있거든요. 또 사장님 또 막 힘들어해요. 대부분. 힘든 척을 해요. 그러니까 아니. 네, 말을 못하고 그냥 끙끙 앓을 수가 있어요. 그럴 때 그냥 오히려 그러면 권리구제 받기가 어렵잖아요. 말씀드린 대로 또 설사 신고를 했다 하더라도 또 민사소송으로 또 제기하고. 근데 이럴 때는 바로 내가 국가한테 바로 받을 수 있는 거잖아요. 사실 임금은 정말 빨리빨리 받아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나만의 문제가 아니라 내 가족들의 생계까지 있어요. 맞아요. 나만의 문제가 아니라 집에 있는 처자식들의 그 한 달 생활하는 생활비인데 그렇죠. 그거를 제대로 못 받는다? 일부만 받는다? 이거 빨리 당장 국가에서 빨리 받아야죠. 저희 법무법인도 사실 급여를 좀 빨리 줍니다. 전날 훌륭하네요. 아니면 아침에 아침에. 띵동 그럼 기분 좋잖아요. 저도 기분 좋고요. 좀 빨리 줘야 되는데 이건 늦게 줘도 문제고 맞아요. 안 주면 더 문제가 아닌가. 사실 그러니까 당사자들끼리 저는 해결을 할 수 있는 문제가 있고 해결이 네. 절대 안 되는 문제가 있는데 그것 중에 하나가 이제 이런 임금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당사자들끼리 이게 해결이 절대 안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국가가 중간에서 개입을 해서 중재하는 게 좀 필요한 것 같고 뭐 단 하나의 조금의 우려라고 한다면 이제 그 고용노동부가 할 일이 굉장히 많아질 것 같아요. 왜냐하면 신고 들어오는 거 다 지급하고 그다음에 또 다시 별도 청구해서 받고 뭐 이러다 보면 뭐 업무 부담이 조금 늘어날 텐데 저도 어쨌든 같은 생각했어요. 그렇죠. 일자리가 근데 늘어나겠구나. 어쨌든 바람직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뭐 노동 관련된 직원 더 뽑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 지금 많은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거 잠깐만 여기서 이 발의안을 좀 소개하기 전에 아르바이트생이 조금 주의해야 될 대처법을 좀 알고 지나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반드시 알아야 할. 반드시 알아야 할. 시청하시는 분들 중에서도 이제 아르바이트하는 학생분들도 많으실 것 같은데 이 계약 관계에서 분쟁이 발생했을 경우에 가장 먼저 필요로 하는 게 계약서예요. 저도 아르바이트 할 때 솔직히 계약서를 써본 적이 별로 없어요. 그렇죠. 그렇죠. 그랬는데 예. 그게 꼭 필요하다고 해요. 우리나라에서는 사실 좀 익숙하지 않고 계약서 요구하면 좀 껄끄러워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걱정을 하시는데 오히려 나중에 분쟁이 발생했을 때 깨끗하게 좀 정리할 수 있는 게 계약서. 그래서 계약서를 꼭 쓰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사장님 계약서 주세요라고 하면 되겠네요. 근데 계약서가 내가 무슨 유별나서 네. 그렇죠. 그 주인한테 좀 계약서 좀 씁시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계약서는 명백히 우리 근로기준법에서 계약서를 작성하라고 나와 있거든요. 네. 우선 근로기준법 제17조를 보면 계약 체결은 서면으로 하도록 되어 있고요. 이 서면에 뭘 적어야 되냐? 우선 근로시간, 얼마나 시간. 근로할지, 그렇죠. 그리고 임금이 또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또 임금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어떻게 지급하는지, 또 휴일과 연차 휴가는 어떻게 하는지 이것은 반드시 서면에, 그러니까 근로계약서 서면에 반드시 이거 법이네. 명시를 해야 되고요. 예, 네. 법에서 하라고 되어 있어요. 그 외에도 근무할 장소, 네. 담당하는 업무, 근로계약 기간, 기간. 또 징계나 계약 해지 사유, 네. 퇴직 절차 등 이렇게 근로계약 관계에 대해서 아주 명확히 상세히 기재하도록 명령하고 있어요. 야, 이거 당연히 해야 되는 건데 이제껏 안 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렇게 보이네요. 네, 저는 청소년 아르바이트생을 위한 근로기준법 상식을 알려드릴게요. 청소년이든 성인이든 최저임금은 동일하게 적용을 받고요. 또 근로기준법 제69조에 의하면요. 청소년이 일일 소정근로시간은 7시간이고요. 그렇죠. 일주일에
40시간을 초과해서 근무하지 못하게끔 되어 있어요. 단 합의하에 근무 시간을 이제 조정할 경우에 연장이랑 야간 근무를 하게 되면 그 임금의 50%를 가산해서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청소년이나 어른이나 뭐 구별 없이 근로기준법에 정해놓은 뭐 8시간 근무하면 1시간 휴게하는 이런 거 다 적용받는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청소년 근로권익센터에서 이제 도움을 받을 수도 있는데요. 홈페이지나 뭐 유선전화 1644-3119번이에요. 여기 이제 연락을 하거나 요새는 또 카카오톡 그 상담이 되게 잘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아이디가 청소년 근로권익센터래요. 이거를 이제 추가를 해서 상담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하는 그런 기업 같은 경우에는 이게 홈페이지에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딱 이름이 이제 명시가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일하기 전에 아 여기가 좀 괜찮은 데인가 아닌가 좀 보고 일을 시작하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이게 많이 되겠네요. 캣톡을 우리가 쓰잖아요. 캣톡에 지금 이름이 뭐라고요, 아이디가? 청소년 근로권익센터. 야, 여기로 직접 이렇게 아이디를 친구 추가해가지고 그렇죠. 계속 얘기하면 되겠네, 할 때마다. 친구처럼. 답변해 줄 거 아니에요, 이 친구가. 그럼요, 하죠. 계약서 양식 하나 보내주세요. 하면 양식 하나 보내주고. 친절하게 상담을 해주실 거예요. 이야, 요거 진짜 좋네요. 그리고 전화도 다시 한번 좀 소개를 좀 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화번호는 1644-3119번입니다. 네, 그리고 청소년 근로권익센터로 아이디를 친구 신청을 해서 하면 많은 도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 현행법상 보니까 임금 체불로 실명이 공개될라 그러면 최근 3년 이내에 체불로 2회 이상 유죄 판결을 받아야 되고요. 또 이 체불 금액 자체가 1년 이내에 총액 3천만 원 이상이어야 되는데 이거 조금 까다로울 것 같긴 해요. 까다로울 것 같긴. 그래서 이제 올 초에 고용노동부가 이 체불액을 좀 해결하기 위해서 상습 체불 기업 실명을 즉시 공개하기로 하고 또 최저임금 위반하는 사업자에 대해서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이 발의됐죠. 네, 발의됐습니다. 네. 현행법상 최저임금액보다 적은 임금을 주거나 아니면 최저임금을 이유로 종전에 임금을 낮춘 자의 처벌 기준이 3년 이하 징역 그리고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었고요. 이 두 가지는 같이 병과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번에 작년 7월 1일에 이정미 의원이 대표 발의한 내용은 이 제재를 더 높였습니다. 네. 그래서 벌금을 아까는 현행은 2천이잖아요. 이걸 5천만 원으로 인상하고 벌금 외에 또 2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 또 그 외에 최저임금법 위반으로 근로자에게 피해를 입히면 사업주는 10배의 배상 책임을 두도록 이렇게 최저임금과 관련해서 근로자를 보호하는 이런 그 개정안을 냈는데요. 네. 이 문제는 근데 이게 지금 전체 노동자 중에 최저임금 이하의 이하를 받고 있는 그 노동자 비율이 14.7%인데 그렇죠. 그런데 사법 처리율이 2%가 안 된다. 너무 낮네요. 그러니까 지금 제재는 이만큼 올리는 개정안이 나왔는데 이 제재만 올리면 뭐하냐 이거죠. 이게 지금- 검거율이 너무 낮아요. 이게 보니까 이 최저임금 미지급 자체가 금액 자체가 별로 안 돼요. 결국 미지급 금액을 다 지급하고 그러면 처벌 자체도 100만 원 정도의 벌금밖에 안 나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뭐 사법 처리 받으면 받고 벌금 좀 내면 되는구나. 아니죠. 벌금으로 받아도 이거는 그러면 사법 처리율에 들어가죠. 사법 처리율이 2% 미만이라는 거니까. 아, 그것도 너무 작다는 거네요, 결국은.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벌금 상한을 5천만 원을 인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실무적으로는 100만 원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효과가 좀 클지는 조금 의문이기는 합니다. 아직까지는. 네, 이게 아무래도 법정형 수준이 낮기 때문이 네. 아니라 좀 제대로 좀 집행되지 않고 있잖아요. 그게 그렇죠. 또 주된 이유인 것 같고요. 또 예전에 그 임금 체불 관련해가지고 또 취재를 한 적이 있었는데 단속 인력도 되게 적고요, 지금. 그리고 신고를 했을 경우에 이 절차들이 꽤 복잡했어요. 그래서 네. 조금 그랬던 문제들도 있었던 것 같아서 벌금 상향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단속 강화하고 이 집행을 제대로 하는 게 더 중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거 신고 절차도 조금 교육이 되거나 좀 해야 되지 않겠나. 네. 아니면 뭐 홈페이지라든지 이런 고용노동부에서 좀 많이 알려줘야 될 것 같아요. 절차가 복잡하다 보니까 하다가 말아요. 맞아요. 힘들어서. 특히 우리 청소년들은 보면 에이 안 받을란다 하면서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친구들이 있거든요. 조금 더 복잡하지 않게 해야 될 것 같기도 하고 또 단속도 좀 많이 해야 되는데 실제로 제일 좋은 거는 단속 안 해도 사장님들이 알아서 뭐 계약서 계약서 해야지. 아니 괜찮습니다. 아니야 해야 돼. 너 꼭 해야 돼 이렇게. 그리고 막
급여 막 주면 아니 저 적게 줘도 되는데 아니야 최저임금 이상은 꼭 받아가야 돼. 연차 쓰렴, 휴게 시간 지키렴. 이러면 얼마나 좋습니까, 사실은. 그래야죠. 고깃 광고인 줄 알았어요. 아니 이게 제대로 된 사회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이 사상 최대의 체불액을 줄이기 위해서 엄격한 관리 감독이 좀 필요할 것 같긴 한데요. 이 얼마 전부터 시행된 사안이 있죠. 네, 청소년의 근로활동이 증가하고 있음에도 청소년의 근로 권익은 제대로 보호받고 있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다시 말해서 보면 청소년들이 부당한 대우를 당해도 관계기관에 신고하는 등의 그 적절한 대응을 못해서 문제가 계속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 기관이 장이나 그 종사자로 하여금 직무를 수행하면서 청소년의 근로와 관련해서 근로기준법 등의 노동관계 법령에 위반 사실을 알게 될 경우에 그 사실을 고용노동부 장관이나 그 근로감독관이 신고하도록 의무화하는 법안이 지난 6월 1일부터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 법안 이름이요. 청소년 기본법 일부 개정안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신고 의무를 두자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런 일을 발견을 하더라도 사실 그 청소년들 입장에서 신고하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자기 권리를 주장하기가. 그래서 일단 의무를 부과를 하는 거예요. 당신들이 이런 거를 발견을 했을 때는 네. 무조건 신고를 해야 된다라고 해서 그게 실질적으로 뭐 처벌을 받든 아니면 아까 그 최저임금 미달하는 거 이렇게 차익 주는 거 있잖아요. 네네. 그렇게 이제 실질적으로 받든 이렇게 좀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자라는 거죠. 이게 청소년 기본법의 일부 개정안이 지금 발의된 거고 일반인들이 만약에 발견하면 어떻게 됩니까? 일반인한테 의무를 부과하지 있는 거 아닌가요? 일반인들에게는 사실 의무는 아니에요. 아직 지금 시행 중인 거에는 네. 일반인은 포함이 안 되고 청소년 상담복지개발원이나 복지센터에서 그 근무하는 종사자나 기관의 장에 이제 의무가 있는 건데 일반인들도 언제든지 사실 신고를 하면 좋겠죠. 이게 참 법안이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일반인들도 이런 의무를 부과하게 되면 뭐 편의점 갔다가 너 돈 잘 받고 있니? 신고 좀 해줄까? 아니에요. 그 정도로 좀 심각하네. 일반인에게 신고 의무까지 주는 거 아니고 그냥 신고할 수 있다 정도겠죠. 신고할 수 있다 예. 정도만. 우리도 아동학대도 맞아요. 아동학대를 맞아요. 발견한 사람은 신고할 수 있다지 신고해야 한다 아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유아 관련된 뭐 어린이집이나 네, 그렇죠. 기관 종사자들은 그러잖아요. 의무가 있고 마찬가지로 청소년 상담센터에서는 의무는 있다. 그렇죠. 일반인들은 신고할 수 있다. 이렇게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참 괜찮은 법안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 신고를 많이 하지 않으면 처벌도 아마 있는 것 같긴 한데 그죠? 근데 중요한 거는 이렇게 막 주변의 신고도 중요하지만 이 청소년들한테 교육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교육을 좀 해가지고 이 청소년들이 본인의 자신의 권리를 자신이 찾을 수 있도록 하는 게 가장 중요한 게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교육을 통해서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 사장님. 고소할까요? 뭐 이렇게 냉정하지만 그렇게 되는 게 맞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사장님이 이 친구 많이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더 좋지 않나 싶기도 하고요. 우리 최저임금에 대해서 우리 얘기를 좀 많이 나눠봤는데 이 최저임금 관련해서 뭐 추가로 또 의견 주실 거 있습니까? 갑자기 생각나는데 이제 네. 그 학생들한테 교육이 필요하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가맹점주나 네. 이런 좀 사업하시는 분들한테도 교육을 좀 철저히 시켰으면 이런 정도까지 처벌이 갈 수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좀 그 국가 차원에서 교육을 시키면 좋지 않을까. 그거 좋네요. 프랜차이즈 가맹점주들도 본인들도 좀 잘 알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뭐 아이디어 큰 거 낼 것 같은 지금 본인 느낌상 필요 없는 지금? 그분들은 웬만큼 알고 계시지 않을까 싶어요. 모른 척 하는 거예요? 예, 저는 알고 있음에도 최저임금을 안 주면 안 된다. 그것은 위법이다라는 걸 알고 있음에도 어쩔 수 없이 법을 위반하고 계시는 분들도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본인이 어쩔 수 없이 법을 위반하는 안타까운 분들도 네. 있지 않을까, 소수로. 어떻게 막아요, 그분들? 네, 그래서 그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나 걱정이. 제가 아이디어 하나 좀 내고 싶어요. 그분들을 좀 알바 체험을 좀 시켜보면 어떨까요? 국가에서? 글쎄요. 그렇게 계속 체불을 하면 한 달은 최저임금 못 받고 일을 시키는 거예요. 그분들이 결국엔 뭐 폐업하지 않을까요? 죄송합니다. 역시 아이디어를 내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어려운 국회의원들이 일이에요. 이게 쉬운 이게 일이었으면 쉬운 일이 벌써 나왔겠죠. 뭐. 예. 근데 이 정도 지금 들어봐도 가맹점주한테도 교육을 하고 청소년한테도 교육을 하는 게 일단은 좋은 방법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최저임금 1만 원 시대에 첫 발을 내딛었는데요. 아직 노동계하고 경영계에 논란이 지속되고 있는 만큼 최저임금의 인상이 사회적으로 받아들여지기 전까지는 정부가 풀어야 할 숙제가 좀 많은 것 같습니다.
누구나 생계 걱정 없는 세상이 오기를 바라면서 정말 바랍니다. 다음에도 행복으로 통하는 법 이야기를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